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남주 작가의 현남 오빠의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주 작가는 영화로 만들어졌던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을 쓴 작가죠. 이 작품은 10년을 사귀어온 남자친구에게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 또 어떤 꺼림칙함을 폭력이라고 느끼기까지의 긴 시간을 돌이켜보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서늘한 이별 편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단골 카페 자주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창 너머로 오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건물이 보이네요. 1층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저 많은 창문 중 하나에 오빠가 있겠네요. 10시간 후에 여기서 오빠를 만나기로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오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미안해요.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빠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맞는지 후회하지 않을지, 내가 오빠 없이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거의 제 인생 3분의 1을 오빠와 함께 지내온 셈이니까요. 그런데 오빠를 앞으로 영원히 못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또 고마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10년 전 오빠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20살이나 된 성인이 그것도 학교 안에서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죠. 그때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낯선 도시, 낯선 학교, 낯선 사람들. 저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그만큼 불안과 부담도 컸어요. 엉뚱한 실수도 참 많이 했죠. 불쑥 나타나 공학관이 어디냐고 묻는 저를 빤히 보던 오빠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 오빠는 비웃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게 가자 했어요.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공학관은 하필 언덕 중턱에 있었고 우리는 학생들이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인적도 드물고 한낮에도 꽤 어둑어둑한 작은 숲을 가로질러 갔어요. 나중에야 도서관 옆 계단으로 올라가도 됐다는 걸, 그 길이 훨씬 밝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걸 알았고 오빠한테 조금 화를 냈었죠. 오빠는 제가 너무 급해 보여서 지름길로 안내한 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어 당황했고 아마존을 걷는 내내 긴장했고 그러다 공학관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저릴 정도였죠. 긴장이 탁 풀리고 나니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빠가 수업 안 늦었어? 얼른 가. 했을 때도 저는 몸이 굳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빠는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 마지막 페이지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성큼성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야 저주가 풀리듯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수첩 주세요 하면서 바보처럼 오빠를 종종종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오빠가 저를 강의실까지 데려다 준 셈이 됐어요.
그날 일을 오빠는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죠. 제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그때 오빠는 공학관에서 수업을 들은 후 도서관에 들러 책을 반납하고 학생 식당에 가는 길이었다고요. 오빠가 시간표까지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가자 하던 오빠의 목소리와 억양까지 생생했지만 그냥 제가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넘겼습니다.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가자,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했던 거 맞아요. 제가 그 공학관 수업 때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라고 노트에 10번쯤 썼더라고요. 수업은 안 듣고 내내 그런 낙서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빠가 워낙 제가 먼저 부탁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갑자기 떠올리려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강남에서 규현이 마주쳤던 일 기억나세요? 규현이는 창이 커다란 카페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맞은편 길을 걷고 있었죠. 오빠가 쟤 너희 과 친구지?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오빠 동아리 후배이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 너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동아리 후배도 모르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오빠 말대로라면 제가 과 친구도 모르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규현이가 오빠 동아리 후배라고 강하게 말했고 오빠는 오늘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그렇다고 치자 했어요. 왠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빠 손을 잡아 끌고 길을 건너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규현이에게 직접 자신은 오빠의 동아리 후배이고 저와 다른 과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울었던 건 오빠가 우겼던 일이 화가 나서도 그래놓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별것 아닌 듯 넘겨서도 아니에요. 사실 규현이를 만나러 가면서 정말 내가 틀린 거면 어떡하지?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저 자신을 계속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서울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대학에 합격한 후부터 기숙사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조심해라였습니다. 유흥업소 마담이 된 여자 동창, 배가 불러 고향에 돌아온 사촌 동생, 유부남한테 속아 인생을 망친 친구 딸,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여자 후배. 아버지의 입에서는 집을 떠나 불행해진 여자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강 파티날, 남학생 하나가 취한 여학생들을 몰래 찍다가 들켜서 우리 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도 그랬죠. 조심하라고. 서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믿지 말라고요. 저도 나름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파트와 빌딩 숲, 넓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거리에 익숙해요. 그런데도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서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혼자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해줄 선배도 보호해줄 어른도 가까이 없다는 생각에 내심 불안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공부는 어렵고 아르바이트는 힘들고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는 저를 지치게 했어요. 오빠는 각종 장학금 종류와 신청 방법, 수강 신청 편법, 스펙이 되는 교내 프로그램 등을 잘 알았고 수업과 교수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았어요. 그런 오빠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신입생 친구들은 그저 저를 부러워하곤 했죠. 그럴 때는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빠의 판단과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전공도 전혀 다른데 같은 수업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인기 있는 수업, 학점 잘 나오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준 덕분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내 취향도 아닌 과목을 듣는 게 부담되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특히 기초 물리학 수업이 많이 생각이 나요. 오빠 기초 물리학 재수강할 때 저도 잠깐 청강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한눈에 제가 청강생이라는 걸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 30년 만에 물리학 청강하는 학생 처음 본다며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시키더니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이해했냐고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대답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난감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물리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좋게 봐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오빠는 교수님을 무척 싫어했어요. 학생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무딘 걸까요? 사실 오빠가 말하기 전까지 저는 교수님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오빠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청강을 그만둔 건 교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싫어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계속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들으면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 이외에 따로 저를 부르신 적도 없고 개인정보를 물으신 적도 없어요. 늘 경어를 쓰고 암흑의 학생이라고 호칭하셨죠. 네, 청강생인 저에게 비교적 자주 질문하셨지만 그 질문은 모두 수업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다른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불순하고 역겹다고 넌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고 화를 냈죠. 물론 그 화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요. 눈치 없고 둔하다고 저를 나무라게도 했잖아요.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교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 정말 불쾌하고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오빠가 기초 물리학 재수강을 하던 한 학기 동안 우리는 그 교수님을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남자 지인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내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그들이 보내는 성적인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못 읽고 남자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뭐랄까 이런 표현 별로지만 해픈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나를 더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남자들이 있는 모임을 안 나가게 되었고 인간관계와 활동 범위가 줄었어요. 잊고 지냈었는데 작년에 친구가 그 교수님 얘기를 꺼냈어요. 지유 기억하죠? 제 기숙사 첫 룸메이트요. 지유가 입사하자마자 대전 본사로 발령받는 바람에 한동안 못 만나고 지내다가 작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지유는 오빠 안부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하자 막 웃더라고요. 너 정말 현남 오빠 오래 만난다. 대단해.
대단하다니 무슨 뜻일까? 잠시 생각했지만 저도 그냥 같이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오빠와 관계된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다가 제가 오빠를 따라 수업 듣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아무리 그래도 물리학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수업이 재밌었댔지? 교수님도 젠틀하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은 분명 젠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 또래였지만 고리타분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으셨고 젠틀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분을 그렇게 불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잠깐이지만 왜 변태라고 불렀을까? 나와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수업에 대한 내용 이외에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틀렸어요. 물론 공공연하게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을 매도했습니다. 뒤늦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건 혹시 오빠가 아직도 교수님에 대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바꿔주길 바래서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끼리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교수님께는 아무 영향도 없어요.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시겠죠.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모함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저는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다시 말하면 오빠가 많이 싫어할까요? 오빠가 정말 싫어했던 제 친구 지은이 말이에요. 두 사람 처음 만났던 게 학교 축제 때였죠. 지은이네 동아리 주점에 오빠와 같이 갔고 얘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셋이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질투가 날 만큼 오빠랑 지은이랑 너무 잘 맞았어요. 지은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게다가 오빠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자리에 저는 없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제가 모르는 선수와 감독들의 이름을 얘기했고 지난 경기들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나도 아는 얘기를 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왠지 그러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저도 관심 있는 척 눈치껏 웃고 눈치껏 맞장구를 쳤죠.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같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곤 했어요. 오빠와 있다가 지은이를 불러내서 셋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지은이와 있다가 오빠가 수업 듣는 건물로 가서 셋이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셋이 야구장도 한번 갔었죠. 야구장은 재미있었어요. 응원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고 야구장에서 마시는 맥주는 더 시원하고 맛있더군요. 야구를 잘 몰라도 응원하는 팀이 없어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오빠는 왜 그동안 나에게 야구장에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오빠와 지은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응원하던 팀이 연패 끝에 역전승한 날이었어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우리는 그냥 가기 아쉬워서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들을 잔뜩 사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가장 먼저 맥주 한 캔을 다 마신 다음이었나요? 한참 아까 경기를 되새기던 중이었나요? 오빠가 지은이에게 너는 보통 여자애들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했고 지은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칭찬이야 했어요. 지은이는 보통 여자애들이 어떤데요? 보통 여자애들하고 다르다는 게 왜 칭찬이에요? 그럼 보통 여자애들은 보통 별로라는 뜻이에요? 하고 다시 물었죠.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술자리는 급히 마무리되었고
그래도 오빠는 택시가 지은이네 먼저 들려 내려주도록 하고 저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죠. 지은이가 내리고 난 택시 안에서 오빠는 지은이가 좀 당돌한 것 같다고 했다가 버릇없는 것 같다고 했다가 싸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좀 듣기 그랬어요. 그래도 제 친구인데 싸가지가 없다니. 그리고 오빠가 기분 나쁠까봐 말하지 않았었는데 지은이도 오빠를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부터 저에게 오빠가 진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 묻곤 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고 하면 지은이는 그냥 하고 말았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의문, 걱정, 불안. 그러다가 오빠 동문회 때문에 일이 터졌죠. 그냥 동문회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동아리의 총동문회고 이제 사회의 중견급이 된 대선배님들까지 가족과 함께 오는 자리였습니다. 오빠는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동문회에 입고 갈 단정한 정장을 사주었고 당일 메이크업을 받을 샵도 예약해 놓았어요.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새에 아주 작은 고깃덩이가 끼어서 아무래도 빠지지 않는 답답함, 찜찜함, 불편함, 뭐 그런 감정들. 지은이에게 말했더니 대뜸 자기 동문회인데 왜 너한테 새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지? 네가 현남 오빠 액세서리야? 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느낀 불편함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오빠에게 제 뜻을 전하기로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옷은 환불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메이크업은 받지 않겠다. 동문회에 초대해 준 것은 정말 고맙지만 내 옷을 입고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내 모습 그대로 가고 싶다. 그렇게 참석할 수 없는 자리라면 아쉽지만 사양하겠다. 말하는 내내 너무 떨려서 저는 손톱 옆에 거스러미를 죄 잡아 뜯어 놓았어요. 예상외로 오빠는 순순히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니 너한테 부담스러울 자리네. 이번에는 나 혼자 갔다 올게.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줘. 저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때 오빠가 물었죠. 근데 지은이가 시켰어? 물론 지은이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탠 건 맞지만 저도 계속 꺼림칙했고 무엇보다 판단은 제가 한 거였어요. 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다고 대답했지만 오빠는 듣는 것 같지도 않았죠.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간을 찌푸리며 혼자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오빠 특유의 그 불쾌하다는 표정, 애써 화를 참는 표정. 하지만 너에게 따져 뭐하냐는 듯한 그 표정. 저를 늘 눈치 보게 만드는 표정을 또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시킨 건 아니겠지. 너는 지금 네 판단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 지은이한테 동문회 얘기를 하긴 했을 거 아니야. 지은이가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오빠의 도움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 일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강현남 여자친구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아시잖아요.
캠퍼스 커플이 헤어지면 어떤 소문이 도는지, 어떤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요. 여자들은 특히 더 하죠. 저는 되레 오빠 화났어요? 라고 물었고 오빠가 갑자기 너무 큰 목소리로 화 안 났어 했습니다. 제가 오빠 화났구나. 근데 오빠 오해해요. 나는 거기까지 말했을 때 오빠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화 안 났다고. 화 안 났다는데 왜 자꾸 화났다고 말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화나잖아. 하면서요. 오빠는 갑자기 정색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화났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네가 화냈다고 말해서 화가 난 거라고 제 탓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 화났어 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정색하고 소리치고 테이블 두드리는 게 화내는 거지. 그게 화내는 겁니다. 그래도 오빠는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인맥이니 학연이니 그런 말이 왜 있겠어. 사람 좀 가려가면서 만나. 지은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 이후로 오빠는 지은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침 다음 해에 지은이가 교환학생을 갔고 그 사이 오빠는 졸업을 했죠. 그리고 저와 지은이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알고 있죠. 굳이 오빠가 싫어하는 지은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지은이가 교환학생 갔을 때 저는 오빠 몰래 이메일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은이와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방학 때는 제가 캐나다에 가서 보름 동안 함께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모네 간다고 했던 그때요. 저는 캐나다에 이모도 삼촌도 없습니다. 사진 속의 여학생은 사촌 언니가 아니라 지은이의 룸메이트였어요. 저와 똑 닮았다고 했죠. 중국인이었어요. 그동안 오빠는 거의 제 보호자였습니다. 난생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막막할 때도 많았고 난감할 때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았는데 오빠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니, 제 대신 거의 다 했죠. 우리가 만나던 10년 동안 저는 2번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학교 기숙사에서 나올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 데다 늦둥이까지 있는 부모님은 저를 살펴주러 서울에 올라올 상황이 안 됐고 저도 다 커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는 걸 알아채고 오빠는 여자 혼자 집 보러 다니는 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제가 살 집을 같이 구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월세가 싼 집을 찾다 보니 집들은 죄다 인적이 드문 언덕 끝에 있거나 외진 골목 안에 있었고 어둡고 빈 방에 부동산 아저씨를 따라 들어갈 때면 오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우는 원룸 얻을 때 한 번 들렀던 부동산 아저씨가 자꾸 사귀자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도 했잖아요.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알려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오빠가 나서서 월세라든가 도배, 집수리, 방범장치 등을 따져 묻고 합의해 주었죠. 특히 지금 살고 있는 2번째 집은 창 너머 풍경이 참 좋아요. 앞집 담을 따라 담쟁이 넝쿨들이 늘어져 있고 건물에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너머로 얼핏 공원도 보이고요. 오빠는 공원 근처라 그런지 날벌레도 많고 비린내 같은 것도 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빠가 비린내라고 표현했던 그 은은한 풀냄새와 흙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오빠가 권유한 대로 오빠 회사와 가까운 이 동네에 집을 얻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빠는 퇴근 시간이 늦어서 데이트하기 부담스러운 날이 많았잖아요. 저한테는 어차피 집에 오는 길이니까 오빠 회사에 들러서 만나기도 편하고 저희 동네니까 오빠가 저를 굳이 데려다 줄 필요도 없고요. 가끔 오빠 야근하는 날은 제 집에서 자기도 했죠. 쓰고 보니 저보다 오빠한테 더 좋았던 것 같지만 뭐 저도 그때는 신혼부부가 된 것 같고 괜찮았어요. 칫솔꽂이에 꽂혀있던 오빠의 칫솔, 선반 위에 일회용 면도기, 서랍장에 들어있는 7부 트레이닝복 한 벌과 속옷 몇 장, 돌려줄 수도 없고 간직해서도 안 될 것 같아 버리고 왔어요. 참, 오빠 저 오늘 이사합니다. 오빠 없이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고 새 집 보고 이삿짐 센터 예약해서 이사 준비도 다 했다니 믿어지세요?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도 확인했어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할 때, 중도금 때, 잔금 때 3번 다 확인했고요. 들어가려는 전셋집이 마침 빈 상태라 간단하게 셀프 인테리어도 했어요. 벽지 바르고 시트지 붙이고 선반이랑 붙박이장 다는 정도요. 저 혼자 인터넷으로 재료 사고 공구 들고 가서 뚝딱뚝딱 했지요. 그동안 오빠가 저 손 다친다고 못 하나도 못 받게 했지만 저 사실은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가 나무로 가구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지금 본가에 있는 거실 테이블, 주방 선반, 식탁, 동생 책상, 고양이 계단도 다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는 걸 당연하게 거들었고요. 오랜만에 나무 만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땐 오빠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데 괜찮다고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다 쓰고 돌아가면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짐을 거의 다 싸셨을 것 같네요. 오늘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으니 괜히 전에 살던 집에 가지 마세요. 물론 오빠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도서관으로 찾아가지도 말고요. 저 사실은 휴직했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다른 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휴직 상태이고 어쩌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는 직장이었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처럼 좋은 일터가 있을까요? 그것도 공무원이라니. 다 오빠 덕분입니다. 오빠가 사서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다고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안정적이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오빠는 제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때 퇴근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종종 말했어요. 오빠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많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오빠는 아니라고 다닐만 하다며 내가 늦게 끝나니까 너는 일찍 끝나면 좋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의 그 지친 표정이 오래도록 떠올랐고 오빠 말대로 사서직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무엇보다 뒤늦게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하느라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보다 등록금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오빠도 잘 알겠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등록금의 많은 부분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처지인데 부모님께 1년을 더 지원해달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1년은
정말 극기 훈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들으며 공강 때 시험 준비하고 저녁에는 과외부터 학원 강사, 서빙, 캐시어, 행사 도우미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해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제가 다음번에는 목표를 낮춰 9급 시험을 보겠다고 하자 오빠가 많이 나무랐어요. 오빠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만족하는 제가 답답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사실 저도 좀 서운했답니다.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 책 사라, 저 책 사라. 하라는 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또다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보냈던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떨어진다면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며 시간을 다 보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학자금 대출은 갚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했어요. 제가 안절부절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오빠가 말했었죠. 네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식이면 너와 평생 안정된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오빠의 그 말 이후로 저는 불안감이 극심해졌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6개월 조금 넘게 약을 먹었던 것 같네요. 그즈음 오빠가 제 방에서 약봉지를 보기도 했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몸살약이라고 했던 일요. 오빠는 제게 기침도 안 하고 몸을 못 움직일 정도도 아닌데 무슨 약이냐고 자꾸 약 먹어버릇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출근한다며 나가더니 죽이랑 귤이랑 비타민을 사다가 툭 내밀고는 쑥스러웠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죽도 귤도 비타민도 잘 먹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그런데 몸살은 아니었어요. 그 약들은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끊긴 상태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았잖아요.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정말 오빠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 나이가 왜 그렇게 많게 느껴졌던지 취업이 안 되는 동기들은 계속 졸업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디든 취직하라고 하더군요. 교대에 가겠다면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언니도 있었어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라던 그 언니의 말이 마음에 무섭게 와서 박혔습니다. 그즈음 오빠가 여자 나이 25이면 꺾였다는 농담을 한창 많이 했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끝인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일도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저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보다 5살이나 많은 30살의 오빠가 25인 저에게 꺾였다고 하다니. 30이 된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네요. 악착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오빠는 꼼꼼하게 제 학원과 공부 스케줄을 짜주고 성적 관리를 해주었고요. 부모님도 성적과 관련해서는 잔소리를 하거나 혼낸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에게 공부하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매일 학원 끝나는 시간에 와서 독서실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죠. 그때는 오빠도 한창 일이 많아서 시간 맞춰 퇴근하기 눈치 보인다고 아버님의 커다란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기꺼이 감수해 주었습니다. 오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오후 내내 긴장한 채로 수업을 듣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때 집으로 갔다면 일단 누웠을 거고 잠드는 날도 많았을 거고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럴까 봐 오빠가 저를 매일 독서실로 데려다 줬잖아요.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힘들고 지치긴 했어요. 우리 싸우기도 많이 싸웠잖아요. 제가 시험 준비하기 싫다고 도서관 사서 하기 싫다고 하면 오빠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공무원이 된 건 결국 다 제 일이긴 하죠. 거기에 오빠가 나는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네 공부도 못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마음은 답답하고 몸은 계속 약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학원 끝나고 오빠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쪽문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었죠. 딴엔 정말 큰 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오빠는 차를 타고 독서실 앞 김밥집에 가서 오빠가 정해주는 메뉴대로 늦은 저녁을 먹고 오빠 손에 이끌리듯 독서실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래서 도망은 쳤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집, 김밥집, 독서실, 가끔 함께 가서 공부하곤 했던 독서실 앞 커피 전문점. 제가 그때 아는 장소는 그 정도뿐이었고 왜 다른 장소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쥐어짜서 겨우 생각해낸 곳이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냥 시간 맞는 아무 영화나 결제하고 상영관에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났던가요? 오빠가 쓱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잘못 봤나?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이 보이나?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오빠라는 걸 깨달은 순간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았죠. 가만히 얼어붙은 저를 보면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일단 돈 냈으니까 영화는 다 보고 얘기하자. 아무리 학원과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하필 그 영화관에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간 것을 오빠는 어떻게 알았을까? 놀랍고 궁금했지만 그 마음도 잠깐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또 오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 일탈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느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빠가 왜 그랬냐고 물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빠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영화관 데이트를 마쳤다는 듯 태연히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영화 본 지 오래됐네. 시험 준비한다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답답했겠다. 가끔 이렇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그때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김밥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비탕을 먹었어요. 제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며 오빠는 고깃국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불편했고 갈비탕이 싫었어요. 오빠는 설렁탕에 소주 마시는 소박하고 소탈한 여자가 좋다고 자주 말하죠. 그런데 오빠, 설렁탕 비싸요. 그리고 저는 물에 끓인 고기는 별로더라고요. 고기는 구운 게 좋지. 오빠는 자꾸 설렁탕이니 갈비탕이니 그런 거 먹자고 하고 제가 잘 안 먹으면 입이 짧다고 잔소리하고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입이 짧은 게 아니라 오빠가 몸보신 시켜준다고 사주는 음식들이 입에 안 맞았을 뿐입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오빠가 그냥 흘려듣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고기는 정말이지 구운 게 좋습니다. 입맛의 차이일 뿐인데 그때는 왜 더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야 제 카드 승인 내역을 보고 영화관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공유했고 서로의 학번과 사번, 주민번호도 내 것처럼 외우고 있는 사이였죠. 편리하기도 했고 서로의 정보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바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저는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었잖아요.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 오빠가 내 신상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서로에게 너무 경계도 사생활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모두 바꿨어요. 일회성의 목적으로 별별 사이트에 가입했던 터라 다 기억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를 한 번에 알려주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저를 믿을 수 없으니 오빠도 비밀번호 바꾸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안 쓰는 아이디 정리도 하고. 책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들은 행복했어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 책을 다양하게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일이 많더라고요. 도서관 행사가 있을 때면 흔하게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는 저를 보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오빠도 걱정했죠. 오빠가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제가 일찍 퇴근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도 최대한 직접 돌봤으면 했다고요. 오빠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식당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울고 떼쓰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아이를 만나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너무 귀엽다는 듯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오빠를 볼 때면 남의 아이도 저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아이는 얼마나 예뻐할까 싶었어요. 오빠는 두 동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아이를 셋은 낳을 거라고. 사실 그동안 못한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적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제 일이 단절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춘기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공부만 했으니까요. 집안 형편상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대학 생활은 오빠도 알다시피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빽빽했고요.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만도 꼬박 2년, 발령 후에는 흔한 야근과 주말 근무, 어찌어찌 끌려만 다닌 기분이에요. 이제야 조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출산 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빠는 기대에 차서 강현남 주니언이 해랑 강씨 12대 손이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해랑 강씨도 아니고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감을 지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질문은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거였고 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가 아이를 몇 년쯤 직접 키울 수 있을까였으니까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피하곤 했고 오빠는 왜 그렇게 계획이 없이 사느냐고 저를 한심해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아이를 직접 낳을 것도 키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계획을 혼자 세우죠? 한심한 건 제가 아니라 오빠예요. 오빠가 처음 청혼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 대하듯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라고 청혼할 줄은 몰랐거든요. 삼촌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정말 싫었을 거예요. 오빠는 나 꽃다발 들고 무릎 꿇고 그런 로맨틱한 거 못해. 알지? 그냥 용건만 말할게. 결혼하자. 이랬습니다. 오빠는 되게 남자답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오빠 자아도취고요. 정작 청혼을 받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청혼이든 권유든 부탁이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허락을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대단한 이벤트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마치 오빠가 저와 결혼해준다는 듯한 오빠는 이미 마음먹었고 저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듯한 그 뉘앙스가 싫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휩쓸리듯 결정하기도 싫고요. 그리고 이건 딴 얘긴데 로맨틱한 걸 그렇게 손발 오그라들어 못할 짓으로 생각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기념일은 비웃으며 넘기고 만난 지 며칠, 몇 년 이런 거 헤아려서 축하해 본 적도 없죠. 정확히 연애를 시작한 날을 꼽을 수는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데이트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럴 기회로 즐겨도 되는 건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자전거 여행은 참 많이 했죠. 둘 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요. 동해안 자전거길도 좋았고 춘천 하늘 자전거길도 좋았고 제주도 하이킹도 재미있었고 섬진강 자전거길 정말 좋았어요. 햇빛에 반짝이던 강물과 강가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냄새까지 생생해요. 양귀비 꽃길에는 운 좋게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귀비 꽃을 본 거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식도 다 맛있었고. 자전거 여행 이외에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네요. 평소에는 그냥 그런 데이트들이었죠. 밥 먹고 영화 보고 맥주 마시고 섹스하고 나랑 섹스하려고 만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오빠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부산으로 같이 내려가자니요.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자니요. 발령받아서 내려가야 하는 건 오빠지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빠는 결혼해서 내려가면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너는 부산으로 다시 발령받으면 되잖아. 라고요? 공무원이라고 아무 지역으로나 마음대로 정근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오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빠가 근무지를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아 저에게 공무원을 시켰다는 것도 이제야 알고 어이가 없네요. 완전히 저를 오빠 인생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이직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는 곳이 서울에 있어요. 일단 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서울에서 살 거고 그 이후에 살 곳을 정하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오빠가 싫어하는 친구들과는 몰래 연락하며
그냥 조용히 만나면 되지 뭐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하나 주문할 때도 제 의견은 묻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만 하는 오빠를 따르면서도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애써 넘겼어요. 한켠에 미심쩍은 마음이 자라고 있었죠.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야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내 인생이 내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진로를 다시 정하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오빠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차라리 계속 숨길까? 그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다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오빠와 결혼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법적으로도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숨기고 넘기고 덮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청혼은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강현남의 여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그럴듯한 프로포즈가 없어서 제가 망설이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너랑 결혼하기 싫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꺼림칙하던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동안 오빠가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애정을 빙자해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 무시해왔다는 것. 그래서 나를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오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돌봐줬던 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라.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좋았니? 청혼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라도 깨달았거든. 강현남, 이 개자식아.